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자 목요일 아마존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훈풍이 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또 아마존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종가로는 현재 간밤에 금요일장에서 0.61% 상승이었고요. 지난주에도 나스닥이 2.5% 그리고 다우와 S&P 500 지수도 1%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주 흐름 괜찮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셧다운이 5째 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표가 나왔는데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고용시장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팔란티어 3일 그리고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이날 시장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이 아마존의 기세에 나스닥 자체는 좋았지만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아마존의 호실적에 깜짝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지난 금요일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09%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나스닥 폭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0.61% 상승, S&P 500은 0.26%,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S&P 500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밤이죠. 이번 주 거래일부터는 뉴욕 증시에서 썸머타임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폐장 시간이 우리 시각 기준으로 오전 6시에 장을 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지난 금요일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역시나 이 히트맵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금 흐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총 11개 업종 중에서 5개가 가까이가 현재 하락불을 켰고요. 6개가 상승불을 켰습니다. 거의 반반 엇갈린 건데 초록불이 상승불이고 빨간불이 또 이제 하락불이죠. 특히나 이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9%, 테슬라 3% 강세에 힘입어서 거의 4% 가까이 주간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들은 약간은 엇갈리는 혼조되는 양상들이 포착이 됐는데 이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이렇게 만든 세 가지 이슈들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역시나 아마존이 종전에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준 점 한눈에 봐도 눈에 띄셨을 텐데요. 바로 이 3분기 호실적을 전거래일 발표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장중 내내 그리고 장 마감 후까지 보였습니다. 물론 이 주당 순이익 EPS 그리고 매출 전부 다 좋았지만요. 역시나 시장의 눈길을 가장 끌었던 건 이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급증했고요. 지난 2022년 이후로 이렇게 급격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점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존 기대감을 안고 크게 올랐습니다. 그 반대로는 나머지 두 가지 이슈는 이제 시장의 상승폭을 좀 제한시킨 이슈였는데요. 첫 번째로 이 슈미드, 해맥 그리고 로건, 보스틱 총재 무려 4명의 총재가 이날 상당히 매파적인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중에서 이번 10월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이 슈미드 총재였는데요. 이번에 금리 결정 투표에 참여한 12명의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금리 동결표를 던진 인물로도 유명하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하다, 고용 위험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이번에 왜 자신이 동결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목소리를 냈고요. 그 외에 해맥 총재와 로건 총재, 보스틱 총재는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최근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선호했다.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약간 매파적인 메시지들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추가로 꺾었던 게 바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날 개장 직전에 나왔었는데 21만 9천 건 가까이로 이 전주 대비해서 상당히 고용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2주 이상, 그러니까 장기 실업자를 뜻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시장에 발목을 크게 잡았었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좀 완화세를 보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면서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이 다음 12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거의 37%에 달합니다. 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고요. 반대로 이 12월에 25bp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60%대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경계감 가지고 출회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특징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날 메타와 더불어서 테슬라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 더 인포메이션의 기사 한 가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올해, 그러니까 연내에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를 출시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는데요. 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머스크 CEO가 실제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올해, 그러니까 2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이 연내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실제로 출시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임스 본드의 차보다도 더 대단하다라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고요. 반대로 메타는 2.7%가량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이 M7 중에서 4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었죠. 상당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의 경우에는 현재 자사의 광고 집행으로만 매출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AI R&D에 밀리게 되면서 과연 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수익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투자 대비 수익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아마존과 상당히 비교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아마존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크게 2가지의 회의론을 해소한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날에 실적을 발표했었던 이베이처럼 이 연말 실적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아마존이 컨퍼런스 콜에서 잘 해결을 해줬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다가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 이 때문에 반대급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외에 나머지 이 M7 기술주 그리고 특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애플은 0.38% 하락했습니다. 이 전거래일 동시에 이 아마존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그동안 우려감이 많았었던 연말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이 애플의 주가 장중 내내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장 막판 들어서 중국 쪽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주가를 내리눌렀습니다. 이 때문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은 애플의 주가였고요. 엔비디아는 0.16%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 이 젠슨헝 CEO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상당히 우리 기업들과 다양한 뉴스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엘 칩의 중국 판매에 대해서 젠슨헝 CEO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불러일으킨 영향이 더 컸습니다. 0.16%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 구글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었던 실적 발표 결과였지만 이 공화당 상원 의원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자신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된 날조된 정보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방 압력이 더욱 커졌던 구글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세 가지의 특징주들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장 먼저 넷플릭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주당 $1,110를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10대 1 주식 액면 분할을 밝히면서 이날 주가가 2%대 상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 액면 분할은 주가의 호재로 작용이 되죠. 이 조금 더 주가가 저렴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더 좋아지고 이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최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 하나죠. 이 레딧의 주가도 약 7% 이상 상승했는데 이날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 CEO의 한 가지 발언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없이도 AI 수혜감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상당히 메타와는 반대되는, 메타와 상당히 비교되는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몰렸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1위의 하드디스크 생산업체죠. 웨스턴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배당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에 약 8% 가까이의 주가 인상이 나타났고요. 또 이어서 이 추가적으로 S&P 500에는 없었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네 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간 조정을 받았었던 테마성 섹터였던 만큼 다시 한번 이날은 이 되돌림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양자 컴퓨팅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이어갔고요. 또 가상자산 중에서는 이 코인베이스가 약 4% 가까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3분기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가상자산 인프라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코인베이스 강세 보였고요. 이 원자력과 우라늄은 여전히 과열 논란을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매크로지표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여전히 배럴당 $60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말 사이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명백하게 선을 그으면서 다시 한번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우리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다시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전히 1,430원 선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1만 달러 선에서 여전히 등락 거듭하고 있는 비트코인.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계속해서 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소화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 요즘 이 뉴욕 증시에서는 현재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있을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저는 사실 이 정도 된다면은 금리 동결 기조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현재 상황을 읽고 있을까요? 네, 최근 연준 내부 기류를 보면 확실히 매파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베스 헤메 클리브랜드 연총재, 제프리 스미드 캔자스시티 연총재,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총재 등 기존부터 강경한 매파로 일제히 12월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로건 총재는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12월 추가 인하에도 부정적이었죠.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식었다고 보지 않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반면 월러 이사 등 연준 지도부 인사들은 현재까지 지표가 12월 인하를 지지한다며 정반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10월 금리 인하가 당시 내부적으로 12월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단서를 전제로 금리 인하 합의가 이루어진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12월 FOMC에서 연준 지도부가 이 같은 매파 성향의 지역 연은 총재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2월 금리 인하가 단행되더라도 향후 추가 인하는 매우 신중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동반한 매파적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의 보험성 인하 패턴과도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12월 회의는 단순히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연준 내부의 스탠스 정립 과정 자체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마찬가지로 10월 FOMC와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bp의 인하가 단행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 양적 긴축 중단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경로가 펼쳐질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더욱더 집중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계속해서 셧다운 우려도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 최장 셧다운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강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네요. 이번 주 내로 다시 한번 갈등이 좀 봉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셧다운이 계속될수록 경제 지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문제인데요.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10월 고용 지표 발표도 또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속 연기인 셈인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흐름을 가늠한 핵심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지표 공백기 속에서도 시장은 여러 대체 지표를 통해 미국 경제의 체온을 잇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소비는 견조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10월 25일까지 일주일간 카드 소비가 전주 대비 약 1% 증가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소비 둔화 우려를 잠재우는 수준입니다. 기업 투자도 탄탄합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기업 부문이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경기 급락 우려는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연준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스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경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의 반대표를 던졌었죠.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침체 리스크는 아직 주요 우려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 고용 지표가 공백 상태이지만 민간 고용 서베이는 여전히 안정적이라면서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집니다. 정부 데이터의 부재로 연준이 정책 판단을 내릴 근거가 약해지고 시장의 기대 역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민간 소비와 기업 실적, 민간 노동시장의 안정성 지표를 보면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도 여전히 둥둥 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해서 상당히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들어서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드디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관세 우려감 또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표면적인 갈등은 잠시 잦아들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호관세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 연방대법원이 해방의 날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하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이 무역 규제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 심리에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 변론을 방청하는 것은 235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실상 사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었다며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식 판단을 기준에 일부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결론된다면 미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고 달러와 상품 시장의 단기적인 조작 압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관세 유지에 따른 기업 원가 상승, 물가 재압력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심리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미국의 무역 정책과 인플레이션망, 나아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까지 연결된 복합 리스크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관세를 다시 한번 걷어들인다고 해서 이게 마냥 긍정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조금 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상현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시장 분석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지난 금요일 마감 시황 보고 왔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보는 월가 톡. 톡. 네. 자, 월가 토크 오늘 시작할 텐데요. 일단 목요일 날 아마존 실적 이후에 금요일 주가가 거의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이 이번에는 아마존으로 돌아온 느낌인데요. 그만큼 또 이유가 있겠죠. 일단 저번 주에 말씀을 저희가 월가 토크에서 해드렸듯이 아마존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이 부분도 이따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미국 증시가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니, 이제 또 아마존 신고가입니까? 아니 얘는 괴물이 몇 명이 있는 네.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하나 빠지면 또 나와요. 예, 맞습니다. 괴물이 한 10명이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흔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주인공이 이게 되는. 네, 그냥 우리나라 무슨 12지신처럼 한 12명이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너무 자, 세요, 그래서 너무 세. 예,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 셧다운 장기화 5째 주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정치 정도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사실상 핵심 지표였던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 예. 없어요, 자료가. 맞습니다. 트럼프가 공식적인- 일부러 의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의미에서요? 네. 아니, 파월이 금리 결정하는 자료를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네. 근데 명분이 있잖아요. 정부 셧다운해서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지금 고용지표 발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추정치는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5째 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3만 2천 건에서 21만 9천 건으로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밸런스는 겉으론 흔들리지만 바닥은 단단하다라면서 미국의 고용 체력을 평가했습니다. 셧다운으로 공식 통계가 중단되자 투자자들은 대체 데이터로 흐름을 읽고 있는데요. ADP 데이터는 최근 4주간 민간 부문 고용이 14,000개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댈러스 연준의 주간 경제 지수는 3분기와 4분기 현재까지 GDP 성장률이 2에서 2.5%를 유지된다고 분석했고요. 대형 기업들의 해고 소식이 있었지만 노동시장 전체 흐름은 안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둔화는 바닥을 찢었다며 급락보다 완만한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소비와 기업 투자가 받쳐주는 한 미국의 고용 엔진은 쉽게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탄탄한 고용이 미국 경기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식 자료는 지금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 추정치도 네, 좀 거기다가 이제 10월달 월간 그 고용 지표도 발표 안 한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이미. 예. 왜냐면 지금 돌아와도 10월달 거 취합할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을 다 잘라버렸거든요. 이게 황당한 지금 사실이 지금. 네. 근데 심지어 황당한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고 5주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것도 그래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람인 무슨 알바 천국 이런 거 다 긁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다면 사실 좀 믿기는 힘든 그런 근데 지표가 이제 아닐까 추세라는 게 있기 싶은데요. 때문에. 추세라는 게 예, 있기 그렇죠. 때문에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그래도, 맨 마지막에 예. 발표된 거에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뭐 골드만삭스는 예상할 좀 수는 그렇죠. 있네요. 뭐 우리가 솔직히 골드만삭스도 맨날 오일 피크론 옛날에 주장하다 막 크게 틀리고 이러고 그렇죠? 네. 이번에 또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했다가 봄이 온다고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런 거 믿어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거기 자료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레퍼런스가 있고. 그러니까 뭐 믿어야겠죠. 가장 신뢰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골드만삭스니 무슨 JP 모건이니 이런 데서 자체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서 발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더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9월 25일 날 발표된 게 마지막이에요. 그 9월 25일 날 발표된 게 9월 20일까지 된 그 3주차. 네. 그걸 마지막으로 지금 한 달 넘게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마지막 발표된 게 몇 건이었냐? 21만 8천 건.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추정치가 21만 8천 건이에요. 이번 주도. 이번 주는 아니고 이번 달 25일이죠. 10월 25일 날 끝난 3주차. 네. 그러니까 9월 3주차랑 지금 10월 3주차랑 똑같아요. 9월 3주차에는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21만 8천 건이고 네. 지금 10월 3주차에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데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게 그 9월 3주차랑 지금 똑같은 건수를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주 것도 추정을 했거든요. 전주에 23만 건 정도 됐었는데 줄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흐름을 보면은 9월 25일 날 나온 21만 8천 건에서 살짝 늘었다가 다시 9월 3주차
지표로 떨어진 것으로 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도 자료가 없으니 골드만삭스 이런 데 말고 또 민간의 어떤 싱크테크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예. 또 뒤졌어요. 그래서 버닝글래스 연구소라는 네. 우리나라도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민간의 무슨 뭔 연구소 많잖아요. 그런 데서 발표된 게 21만 9천 건. 근데 이것도 전주에 한 23만 건에서 21만 9천 건에서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흐름으로 봤을 땐 전주에 대비해서 내려간 거고 마지막으로 노동부에서 발표한 수치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건수가 7월 셋째 주 이후에 최저치였기 때문에 네. 7월 셋째 주 이후에 최저치였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우리가 뭐 한쪽에서 계속 주장했던 뭐 관세로 인해 가지고 네. 뭐 얼어붙어 가지고 예. 고용을 안 하겠느니 그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추정치의 어떤 세부 내역들도 있는데 접객원이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떵떵거릴 수 있다고 네.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그 돈을 안 빼도 가처분소들이라고 똑같잖아요. 우리 주식 오르면 막 자랑하면서 야, 뭐 젠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골든벨 울리고 막 깐부치킨 가서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레스토랑이 엄청 잘 된대요. 그다음에 이제 팁에 대한 세금 면제를 또 네. 해줬잖아요. 우리 가끔 유튜브 보시면은 캐나다에 사시는 막 그 알바생들이 네. 나 한 달에 600 벌어요 막 이러면서 맞아요. 오라고 해요. 사실 거기서 팁이 팁만 대부분이잖아요. 300을 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레스토랑을 가기 시작하고 워싱턴 DC에서 그때 안전하니까 이제 나와서 먹으세요 하면서 간 거 아시죠? 네. 그 트럼프랑. 그래서 레스토랑 접객원이 엄청 늘었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소기업 뭐 위주로 늘었답니다. 소기업이 위주로. 50%를 넘게 차지한대요. 미국의 구인 시장. 네. 그래서 거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낮아지고 오, 네. 아마존이 뭐 무슨 몇십만 명을 자르고 이런 것들이 예. 큰 영향을 못 영향이 미쳤다는 없다. 아니 소기업이 것이에요. 50%나 차지하면 사실 뭐 대형 기업의 해고 소식만 중요하다라고 네. 볼 수가 없겠습니다. 소기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BOE에서도 사실상 뭐 가구당 신용카드 매출 지출이 또 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늘었죠. 기업 지금 다 늘었어요. 예. 신용카드 매출 늘었고요. 주택 모기지 많이 빌려서 주택을 또 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주식시장에 올라서 그래요. 네.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주식시장 오르면은 이익 실현하셔가지고 어디다 묻죠? 부동산에 묻어요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기도 지금 비슷한 지금 상황이더라고요. 네. 주식시장이 올라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레스토랑 가서 밥을 많이 먹고요. 주택 모기지금리 조금 보태갖고 주식시장 오른 돈이랑 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지금 그래서 결국 관세 여파에 따른 뭐 실업률이 상승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네, 오히려 뭐 더 지금 탄탄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런 가운데 지금 뭐 금리 정책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나온 최근에 그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를 봤더니 이 댈러스 연준 총재 그리고 캔자스 시티 아까 클리브랜드 특파원님이 소개시켜 예,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총재분들이 지금 다 동결을 또 주장을 갑자기 하네요. 네, 근데 특파원님이 얘기하신 그 3명 중에 2명이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네. 없는 건가요? 물론 그러면? 투표에 참여하죠. 회의에 참여하죠. 회의. 네, 네. 회의에 참여해서 그 의견이 들어가긴 하지만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 여성 두 분이 없어요. 예. 댈러스 연준 총재랑 그 로리 로건 베세맥 분, 댈러스 연준 그분 총재, 두 분이 없어요. 베세맥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제프 슈미드 총재 그분만 투표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사실상 뭐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12월에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게 물론 봐야 아까 되겠네요. 특파원님이 얘기하신 네. 대로 그 의견 안에 뭐 매파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금리 인하를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 저는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마존의 지금 실적이 상당히 눈에 띄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수요 확산을 발판으로 3분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AWS와 광고 사업이 실적 호조를 이끌면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AWS 매출은 전년 대비 20% 늘어난 330억 달러, 영업이익은 114억 달러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광고 매출도 24% 늘어난 177억 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총 매출은 1,801억 달러로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은 1.95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34%, 40% 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마존은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1,250억 달러로 늘리고 내년 이후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사무직 14,000명을 줄이면서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전쟁 속에서 아마존은 확장과 효율 두 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실 실적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을 또 드렸었기 때문에 좀 안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네. 포인트 아니에요? 메타도 잘 나오고 아마존도 잘 나왔는데 왜 메타는 급락하고 아마존은 올랐을까?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메타랑 아마존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예. 데이터 센터 확충. 네. 근데 왜 주가가 저렇게 갈렸나? 그게 어떤 포인트잖아요. 이유 때문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인디애나주의 뉴 예. 칼라일에다가 네. 11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단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다 만들어서 개소를 했어요. 30일 날 네.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는 몰라도 지금 클로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예. 챗GPT랑 클로드는 약간 다르거든요. 결이 잘 쓰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제미나이랑 챗GPT랑 클로드는 또 달라요. 근데 그 엔트로픽이 지금 클로드 전용 데이터 센터 이게 여기가. 근데 아시다시피 저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그 소식 우리 전해드렸잖아요. 네. 비영리 법인으로 맞습니다. 맞죠? 예. 오픈AI가 공익법인 네. 비영리 단체였는데 공익법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되었잖아요. 네, 20% 그리고 정도. 오픈AI는 결국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상장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 시장에 무서운 게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 엔트로픽도 상장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클로드의 엔트로픽과 챗GPT 오픈AI가 상장한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LLM이거든요. 예. 이거 미국 시장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난 지금 파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또 나와요, 둘이.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11조 4,456억 원을 투자 중이에요. 네.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투자했죠. 네. 그것처럼 아마존은 누굴 골랐냐? 엔트로픽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에 누가 슈퍼칩이 들어갑니까? 엔비디아 슈퍼칩이 들어가죠. 근데 얘네는 아마존의 자체 칩 트레이니엄 2를 썼습니다. 아, 그럼 엔트로픽과 아마존이 이제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존은 알게 됐고. 자체 칩, 네. 그다음에 아마존의 웹 서비스, 엔트로픽 이렇게 삼각이라고 하기에는 자기 거죠. 자기 예. 칩이니까. 모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각 다 동맹이고. 자체적으로. 예, 저쪽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동맹이죠. 예. 여기에 틀린 거는 아마존은 자체 칩을 쓰면서 엔비디아의 그 갑질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제인스왕이 워낙에 예, 그쵸 박애주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슈퍼칩의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예. 이 부분이 지금 그렇죠. 큽니다. 예. 이쪽은. 네. 그래서 아마 메타에 비해서 요 지금 아까 전에 뭐 광고 매출이나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기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지금 돈은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 잉여 현금 흐름에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비해서 메타가 지금 여력이 조금 벅찬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급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레이니엄 2 50만 개를 네. 여기다 넣어서 클로드 전용 데이터 센터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아마존도 지금 계속 이걸 늘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예전에 무슨 쇼핑, 광고 더 이상 이 정도 밸류로는 안 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체 칩을 쓰니까 엔비디아 칩 쓰는 것보다 마진이 많이 남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도 결국 신고가를 또 갔잖아요. 이젠 또 아마존의 시간이 또 턴이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메타도 사실 신고가를 간 다음에 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는 제가 보기에 아까 전에 막 약간 스위칭인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가 예. 조금 오르면 이격 조정하고 네. 아마존에 또 신고가를 가고 메타가 이격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엔트로픽이랑 오픈AI가 상장 대기 중이고 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아까 전에 골드만삭스인가 어딘가에서 뭐 내년 여름까지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데 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 네.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거 좀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차이라고 한다면 메타와 아마존 둘 다 뭐 데이터 센터 지금 뭐 계속해서 투자 확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자체 칩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체 칩. 아마존에서는 좀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머스크 플라잉카 공개 예고인데요. 관련해서 테슬라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올해 안에 신형 전기 스포츠카 일명 플라잉카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인기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해서 새로운 로드스터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잊을 수 없는 시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팔란티어 창업자 피터 틸이 과거 나는 자동차를 꿈꿨는데 이제 그가 원하면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임스 본드의 자동차를 모두 합쳐도 이 차보다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접이식 날개라던가 수직 이착륙 기능 등 세부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시점을 올해 말 가능하면 2달 안이라고 했지만 IT 매체 엔가젯은 머스크의 낙관적 일정은 종종 지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드스터는 2017년 첫 공개된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96km까지 1.9초 만에 도달하는 모델입니다. 네, 이게 지금 실체가 있는 제품인가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왜냐면 이거 네.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이라 못 믿겠는데요. 지금 조로건 팟캐스트 한 번도 안 보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사전에 한번 봐야 될 것 물어봤거든요.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언제부터 봤냐면은 예. 그 대선 시즌에 벤스 부통령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3주 연속 출연해서 1인당 3시간 반을 화장실도 안 가고 라이브로 떠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해리스는 조로건 보고 자기 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편집본 1시간만 내보내야 한다고 해서 그게 깨졌거든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흑인 유권자들, 젊은 유권자들 표를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조로건 팟캐스트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고 여러분들 스포티파이 종목 좋아하시잖아요. 스포티파이가 장기 계약을 했잖아요. 조로건하고. 스포티파이가 저렇게 주가가 왜 미친 듯이 가겠어요. 음원 스트리밍에 대한 밸류가 아니라 팟캐스트의 밸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네.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하는 자리예요. 그 조로건이 막 씨가 피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앨런 머스크의 어떤 이력도 있고 이게 뭐 실체가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로드스터는 여러분들 뭐 그 테슬라의 초기를 아시는 분은 잘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예. 로드스터로 시작을 했죠. 왜냐면 지금이야 테슬라 멋있고 섹시하고 타자 이러지만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 누가 일반인들이 뭔 차인지 알고 탑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어디에 집중했냐면 파나소닉의 그 공장 빌려가지고 네. 로드스터 몇 대 만들어서 시제품 부자들한테 갔어요. 앨런 머스크가. 예. 그래서 이 스포츠카를 보여준 거예요. 아까 제로백을 보여준 거예요. 네. 놀란 거예요. 부자들이. 전기로 가는데 제로백이 이렇게 빨라? 어차피 돈 많으니까 람보르기니도 한 대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그 로드스터 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뚫고 들어간 다음에 섹시 모델이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리고 테슬라 Y가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로드스터를 계속 만들고 있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 뉴스 보시면 네. 조로건이 너 초기에 만들던 로드스터 아직도 만들고 있냐? 그랬더니 그 로드스터를 발전시켜서 뭐 제임스 본드에 나오는 플라잉카를 뭐 만들고 있다 뭐 이러고 아까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죠. 페이팔 출신들이에요. 다 피터팔도 그렇고. 그 당시에 뭐 피터팔이 옛날에 얘기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그냥 걔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약간 좀 가십거리로 지금은 봐야지 이거를 이제 또 뭐 테슬라의 밸류로 예. 매기기에는 좀 모르겠습니다. 또 이거 뭐 잘 아는 데나이브스가 또 무슨 뭐 뒷 이야기를 네. 알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데나이브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테슬라의 어떤 그 앨런 머스크의 그동안 이력을 보면은 이렇게 떠들었던 것들이 공식적으로 뭐 어떤 자료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팟캐스트에서 웃고 떠드는 거잖아요.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팟캐스트. 예. 거기서 했던 얘기들이 막 실현이 되는 어떤 부분이 나와야죠. 지금은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을 가치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어떻게 이게 확장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아직까진 그런 시점이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저는 주말 사이에 사실 애국심이 막 마음에서 막 불끈불끈 그 올라오더라고요. 희동구에 이어서 저는 예. 젠스농한테도 주민등록증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이 정도면은 이제 저희 뭐 히딩크 같은- 감독 이후에 저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뭐 엔비디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에 뭐 저희가 이제 서러움이 있었다면은 이번 주말에 다 풀린 게 아닌가 정도로 지금 그 얘기 엔비디아가 나오셨잖아요. 5만 장도 힘들다 뭐 얘기했는데 무려 뭐 5배인 26만 몇만 장. 장이니까 지금 그쵸. 26만 장이네요. 네, 한번 일단 브리핑 듣고 와서 조금 더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한국의 블랙웰 GPU 26만 장을 공급합니다. 이는 정부 목표치 20만 장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약 10조 원대 가치인데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보한 GPU 5만 장을 국가 AI 모델과 컴퓨팅 센터 구축에 투입하고 삼성과 SK, 현대차, 네이버는 제조업 혁신과 산업 특화, AI 모델 개발에 활용합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나섭니다. AI 모델과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통한 생산 혁신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젠슨왕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와 AI 동맹을 공식화했는데요. 또 삼성이 엔비디아의 로보틱스용 프로세스를 전량 생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 애플에 이은 또 하나의 초대형 파운드리 계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개된 이 3분짜리 헌정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다음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산업화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 영상에서 스타크래프트, K-팝,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은 세계를 바꿨다라며 이제는 AI 팩토리와 함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e스포츠를 키웠고 지포스도 함께 성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주말에 나온 소식들 너무 많은데요. 예. 네, 저거를 진짜 돈 주고 저걸 광고한다면 도대체 얼마짜리 광고일까요? 진짜 고맙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공식 계정에다가 저거를 만약에 저 엔비디아의 그 공간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하면 얼마겠냐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고. 네. 이재용 회장은 지금 입이 귀에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향이 전혀 다른 젠슨왕과 앨런 머스크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얘기 드렸던 그 삼성전자의 약점, 파운드리를 키우고 싶은데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엑시노스를 내보내야 되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경쟁을 하니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엑시노스랑 경쟁을 하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선택을 받고 있어요. 파운드리가. 이 지금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가.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태생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TSMC처럼 똑같이 맡기는데 파운드리에 맡겨야겠다. 그러면 이제 정작 이제 20%대 뭐 25%대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와 경쟁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뭐 맨날 경쟁한다 하는데 점유율이 막 55대 8, 55대 7인데 그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 예. 그리고 젠슨왕이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때가 스타크래프트 행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GPU라는 게 GPU로 대접받기 전에 지포스 그래픽 카드였거든요. 그때는 인텔의 CPU가 주력이었고 그래픽 카드는 그걸 받쳐주는 어떤 보조 역할에 불과했는데 지금 바뀐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 바로 한국의 PC방, 스타크래프트 문화, 리니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그렇게 돌아가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지포스의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이죠. 지금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여서 가장 최근에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삼성, 현대, SK, 네이버, LG, 지금 KT도 나오는데 예. 한국 기업들하고 굉장히 지금 긴밀한 이 지금 그 협력을 해주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 젠슨왕은 이재용 회장님 왜 지금 저기를 골든벨을 울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큰 턱 한번 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이 예전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에게 편지를 그렇죠. 그 얘기부터 썼다. 시작했죠.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네. 핸드폰, 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편지로 주고받았던 그 시절부터 네, 난 어떻게 인연이 보면 있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심성 자체도 착하고 예. 무조건 CEO가 무슨 심성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심성이 그냥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선택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능력이 있고 젠슨왕의 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그쵸. 뒤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좀 늦춰졌지만 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한 발을 맞춰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최태원 회장도 빼놓지 않고 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최태원 회장이 그 경주에 있어서 치킨집에 못 오셨기 때문에 젠슨왕이 또 내려가서 네. SK 하이닉스도 우리의 파트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우리 둘 다 아주 훌륭한 파트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그려갈 미래가 아직도 창창하다면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날개가 되겠죠. 네. 이게 두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게 큽니다. 네. 정말 이 상태대로 간다면 주가 4,500, 5,000도 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만 굉장히 뛰어나게 지금 가고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여기 붙어버렸거든요. 예. 거기다 그동안 네카오가 죽어 있었는데 네이버까지 여기 붙었거든요. 네, 현대차도 그렇게 지금. 뭐, 네, 오늘 그러니까 주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괴물이 막 12명, 13명 있다. 우리나라는 한 명밖에 없어서 힘겨웠는데 지금 여러 명이 다 붙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죠. 조방원이라는 신진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동안에 현기차 네카오가 완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가 맞습니다. 현기차 네카오가 부활을 하면서 10위권의 압박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이게 더 빵빵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사실 7개 매력적인 거 뽑기가 힘들었잖아요.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7종목 뽑을 수 있다. M7 나올까요? 네, 국내 M7 증시도. 우리나라도 좀 그렇죠. 어차피 그거 앞자리 딴 거 아니잖아요. 팡주처럼 딴 게 아니라 아, 그럼요. 그렇죠. 매그니피센트는 그냥 매그니피센트이기 매력적인 때문에. 것이기 네. 때문에 앞자리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 매력적인 거 7개 우리 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잭팟이 뭐 이렇게 탁탁 터지면서 주말 사이 소식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M7이 또 국내 시장에서도 나올지 않을까라는 재미난 이야기를 해보면서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오늘도 자세하게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와 또 기업들에 대해서 외신이 주목합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지금 AI 반도체 경쟁의 속도를 내고 있죠. 관련 헤드라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기사입니다. 자,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4 공급 논의와 관련된 그런 기사입니다. 참 지금 뭐 AI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4 출시를 앞두고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공식 확인에 나섰고요. HBM4 성능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점유율 확대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주말 사이에 이재용 회장과 또 젠스낭 CEO의 회동이 있었죠. 이 부분도 지금 로이터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만남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공급에 성공을 했느냐가 아무래도 주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뭐 이미 다 알려진 대로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GPU는 사실 전략 자산으로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핵 미사일이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서 외교안보와 국방이 달라지듯이 현재는 핵 미사일급의 중요한 그 자산이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 GPU를 우리나라 전체 갖고 있는 게 45,000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젠슨왕이 와서 우리에게 무려 26만 장,
그중에 삼성전자가 5만 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5만 장을 갖고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그 환경이 조성했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시장에 단기적으로 이제 원하는 것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하는 거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로이터는 이제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로이터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마지막 시간에 보도한 것과 맞물린다면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로이터 뭐라고 보도했냐면 KB증권의 이제 애널리스트 멘트를 갖다 인용하면서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추가 테스트가 필요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큰 어떤 이제 그 시장의 어떤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갖다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에 기사의 팔로우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KB 센터장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스스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다라고 썼죠. 예.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워딩이 무엇이냐면,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5만 장을 받았으니까 5만 장 어디다 쓸 거냐면 삼성전자의 많은 어떤 공장에다가 자동화를 쓰겠다. 그래서 이미 많이 자동화됐죠. 그리고 그 우리가 삼성이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순차적으로 한 번에 인수한 것이 아니고 한 몇 년에 걸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인수를 발표하기 전에, 초기 인수를 갖다 발표하기 전부터 2, 3년 전부터 삼성전자는 로보틱스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재벌들끼리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재벌들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친구분들 만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듯이 재벌들도 뭐 가십거리도 대화를 나누지만 자기들한테 비즈니스도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비즈니스를 가장 중요한 화두가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스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이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보틱스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무슨 말씀드리냐? 엔비디아의 GPU를 갖고 이미 로보틱스가 현재 깔려 있지만 보다 더 많은 어떤 공정 자동화, 보다 더 많은 AI 산업을 갖다가 현실에서, 피지컬 AI라고 해서 현실에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근간이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 반드시 GPU에는 HBM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HBM을 삼성전자 만들고 있죠. 만들고 있는데 엔비디아 납품을 못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삼성전자 공식 발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준 GPU 5만 장 갖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공정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자기가 삼성이 갖고 있는 HBM에 대해서 그 같이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엔비디아에다가 어떻게 보면 형주 납품했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준 GPU를 갖고 삼성전자가 짝이 되는 자사의 HBM을 갖다 결합해서 쓴다면 어떻게 보면 납품했다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하는 납품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원하는 납품은 다른 고객사에도 들어가는 엔비디아 GPU에 SK하이닉스전 삼성전자의 HBM이 납품하기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좀 이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니까 형식적으로는 납품이 맞지만 실제로 납품이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번에 이제 젠슨왕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예,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이 중요한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과 인터뷰하면 특징이 무엇이냐면, 제가 A라고 질문했는데 A하고 답변하지 않고 B를 갖다 답변하는 거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자를 하면서 아니 내가 A를 물었는데 A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B라고 얘기하지라고 좀 약간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미국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프레스가 이제 신문 기자가 접근한 것은 오케이. 근데 네가 질문한 거 내가 답변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젠슨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래서 SK하이닉스냐 삼성이냐 HBM4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벤더가 된데 어디냐 했더니 젠슨왕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 말하면서 뭐라고 공식적인 워딩이 뭐였냐면, 메이저 벤더는 SK하이닉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우리가 지금 훑어보고 있는 로이터의 보도에 일맥상통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HBM을 갖다가 젠슨왕이나 엔비디아는 삼성 납품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되게 갈등이 크다라는 걸 분명히 또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럼 삼성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납품을 성공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에서는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게 납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준 5만 장의 짝이 되는, 그러니까 5만 장의 짝이 되는 HBM, 그 HBM이 HBM3E 12단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GPU 한 장에다가 HBM3 12단은 8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GPU 5만 장을 납품하니까 삼성전자 HBM은 40만 개가 필요하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삼성전자가 다른 고객사에다 납품하기 위해서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면 거기다 대만의 디지타임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제 기사를 썼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다가 경쟁사보다는 30% 싸게, 경쟁사로 한다면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보다 30% 싸게 내가 납품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갖다가 손실을 볼지, 이익을 갖다 낮추었을지라도 일단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싶다는 속내를 밝힌 것이고, 만약에 수율이 60에서 70%가 나지 않는다면 이 계약과 이 납품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재무제표에는 마이너스다.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손실을 내면서까지 반드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지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의 납품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의 최종 계약이 계속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3월에 HBM4에 대해서 샘플을 보냈고, 그러면 6월 달쯤은 마무리했는데 6월째 마무리 안 됐죠. 그 이유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것이고, 기다리다 최종적으로 아마 납품이 체결될 거라 봤는데 디지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우리는 SK하이닉스보다 30% 싸게 해줄게 라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상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HBM4는 정말 AI 칩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핵심 기술을 두고 삼성전자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계속해서 주도권을 또 되찾을 수 있을지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고요. 현대차, 이 한미 무역 협정 타결로 관세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 관세에 25% 자동차 관세 부담을 좀 완화하면서 미국 시장의 어떤 경쟁 여건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 관세 협정 타결되면서 좀 미래가 밝아졌다. 특히 현대차의 미래가 밝아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렇죠. 네. 현대차가 사실은 이 관세 협정 때문에 코스피가 4천 시대를 뚫었는데, 현대차는 사실은 이 관세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제 수익률을 보면은 YTD를 보면 한 3%, 4% 그러니까 되게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처참한 수준인데 처참한 수준을 갖다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밝힌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좀 전에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에 따라서 현대차는 우리나라, 미국이나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미국에다가 이제 진출하는 완성차는 그 세율이 0%였습니다. 0%인데 지금 현재로서 관세 타결되기 전까지는 25%를 내야 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수익성을 갖다가 고객에게 전가할 수는 없고, 일부는 이제 스스로가 부담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관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단적인 게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라는 경쟁 차종이 이제 혼다랑 그 토요타인데, 미쓰비시 있긴 하지만 그 혼다랑 이제 토요타가 주 회사입니다. 이들 회사의 단가보다 판가보다 현대차의 판가가 관세 때문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걸 있는 그대로 고객에게 전가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 부분을 이제 현대차가 감수하면서 영업이 낮아졌다는 것을 실적으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이제 관세를 25%, 15% 낮췄으니까 현대차에서는 엄청난 숨통이 튀었고, 재무제표나 이제 제일 중요한 주가도 사실은 올라갈 일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협정이 타결이 안 됐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25% 자동차 관세가 그대로 부여가 됐다면 이 현대차의 이 타격 손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순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2% 줄었는데, 이번에 타결이 됐지만 그것만 갖고 현대차 일단은 이제 숨을 쉬지만은 만족스럽진 않다. 왜냐면은 현대차의 경쟁 차종이라 할 수 있는 토요타랑 혼다랑 비교해 본다면, 일본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은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FTA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에다 완성차를 보낼 때 세율이 1.5% 세율을 이미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일본 차종보다 세율이라는 관점에서 1.5%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이 관세가 체결되는데 일본과 현대차의 관세율이 15%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현대차는 1.5%를 갖다 손해를 봤어요. 이 점도 사실 현대차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나마 이걸로 다행이다라고 현대차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고, 이거는 다른 관점에서 현대차가 이제 그 관세 차이를 갖다 극복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는 일단은 이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출이 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대폭 줄었다. 이런 점에서는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 부담을 좀 스스로 해소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저가 마련됐는데 네. 결국은 기저는 마련됐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러니까 현대차 전체 시장에서 미국에 판매하는 이게 비율이 무려 이제 4분의 1인데 25%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유럽에는 사실은 그 유럽의 전형적인 차들, 예를 들면 독산차들이 이제 거의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명함을 내기 힘듭니다. 동남아는 일본 차가 꽉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수출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차, 북미 시장밖에 없는데 중국 시장에서 일종의 퇴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중요한데 현대차는 이번에 관세 결정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차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실탄이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과 현금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란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대차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차는 논의를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현대차가 더 도약할 수 있으면 막대한 어떤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관세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현대차 재무제표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 줄었다는 것은 향후 이 계속 지속됐다면 현대차가 자율주행차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 가운데 지금 젠슨항 CEO가 현대차에게도 이제 GPU를 선물을 했고 자율주행차 또 스마트 팩토리 뭐 여러 분야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AI 경쟁에 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젠슨항 CEO가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네. 젠슨항 CEO가 이제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5만 장씩 줬습니다. 예. 그럼 15만 장이고 우리나라 정부에 5만 장, 네이버에 6만 장을 줬습니다. 네이버에 많이 줬죠. 그러면 이들에게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젠슨항 CEO의 딱 영면한 판단을 봐야 되는데 젠슨항 CEO는 이번에 CES 기억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피지컬 AI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이는 생성 AI 아니고 현장에서 실상에서 보이는 피지컬 AI 결국 이제 로보틱스를 갖다가 가정부, 로봇 도우미가 우리나라 현실에 이제 도입될 수 있도록 젠슨항이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하려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제조업 현장에서도 이 생성 AI,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합니다. 그걸 결합하기 위한 최적의 국가가 어디냐? 스마트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드는 모두 세계를 만드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시지만 젠슨항 CEO가 주고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고 있죠. 그러니까 GPU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한 국가였다라는 점에서 알 수가 있고 그걸 인지하면서 젠슨항 CEO와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게도 5만 장을 줬는데 그건 젠슨항 CEO 전략이고 현대차 5만 장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와의 자율주행차의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GPU가 몇만 장이냐? 12만 장입니다. 12만 장인데 이번에 5만 장을 말면서 단숨에 격차를 줄였다. 아니 12만도 5만인데 어떻게 격차를 줄였냐 볼 수 있지만 테슬라가 갖고 있는 12만 장은 이전 버전인 호퍼입니다. 근데 이번에 주겠다는 5만 장은 블랙웰 차세대 버전이기 때문에 블랙웰이 호퍼보다 연산 능력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다. 그렇다면 단숨에 이제 하드웨어 격차는 줄였다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격차를 줄이는 것만이 현대차의 남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엔비디아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 관세 인하까지 현대차의 수익성 회복에 정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이제 11월입니다. 날씨도 또
달만 바뀐 게 아니라 온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또 한 달 또 잘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들의 시민에 나온 주요 내용들 또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간 시장망으로 월요일 시작해봅니다. 4,000피 더 달릴까 쉬어갈까? 쉬어갈까에 대한 얘기는 글쎄요. 3,300 넘은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3,300을 넘어서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4%가 넘게 4.2% 한 주 동안 또 오르면서 4,100을 넘으면서 마감이 좀 됐죠. 당연히 이제 쉬어간다, 쉬어갈까, 숨고르기, 조정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더 전주보다도 오히려 더 커졌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좀 없습니다. 지난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슈퍼위크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에이펙 CEO 서밋, 이것 국내에서 열리는 이런 대형 해외 행사 이거 말고요. FMC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물론 국내에서 열리긴 했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참 숨가쁘게 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런 대형 그런 회의도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까지 있었죠. 물론 양국 간에 이 경제적인 현안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하나 이게 사실은 정상회담보다는 좀 약간 부차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젠순왕 CEO의 한국 방문, 그러면 앞서도 자세히 설명들을 나오신 분들이 해주셨습니다만 GPU 26만 장이라는 큰 선물을 이제 주고 갔다라는 거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 GPU 26만 장이 국내에 공급된다라는 거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 블랙에어를 비롯한 이 첨단 GPU가 미국 다음으로는 거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될 거라는 점에서 좀 당장 20만 장이 두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굉장히 클 거고 앞으로 이 얘기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저희 같은 증권 채널뿐만 아니라 경제라든가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어떤 효과를 국내에 가져올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는요, 표도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실적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 많이 갖고 계시는 팔란티의 실적 관심이 좀 많죠. 그다음에 퀄컴도 있고 5일날 ARM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들도 꽤 중요한 게 좀 나옵니다. 10월 ISM 제조업지수. 제조업지수는 사실은 아직은 미국에서 이 제조업지수의 큰 의미가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50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 여전히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4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9월달 꽤 좀 나오죠. 그다음에 AMD 실적도 4일날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7일날 고용보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셧다운 상태나 이런 지표들의 발표가 순조롭게 이어질지 여부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제대로 이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채집이 되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국내에서는 기업 실적 발표원에서는 이제 방산주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로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네이버, 카카오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들 소프트웨어 종목들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무래도 GPU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 내러티브가 좀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길 것이 기대가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증권주들도 이번에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주들 이 대표적인 금융주도 이 증권주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앞서 표에서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1.1천억 원을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사기는 샀는데 1,000억 정도였습니다. 기관은 대거 좀 팔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수급,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주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주춤한 상태, 사기는 삽니다만 몇 조 이런 식이 아닌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수급의 바톤을 개인들이 넘겨받을 것이냐. 이번 주가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주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기사는 이제 개인들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개인들이 지난주에 1조 1,000억 원 순매수를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본격적으로 두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큰 손들의 큰 주문들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큰 손들의 큰 주문은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1억 이상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건데 최소 1억 원 이상 큰 손 개미들이 좀 크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런 큰 손들은 뭘 사는 거야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두 번째 기사에서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큰 손들의 1억 원 이상 대량 주문이 하루 평균 2만 9천여 건 가까이 되더라고요. 올해 초에 16,000건 정도 됐으니까 2배는 아니지만 한 70% 이상 지난 한 10개월 사이에 코스피가 4천 넘어가면서 이 개인들, 큰 손들의 1억 원 이상 큰 주문들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고요.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도 52%나 증가했으니까 확실히 눈에 띄게 큰 손들의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뭘까요? 얼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이런 1억 원 이상의 대량 주문이 6만 건이 넘게 있어서요. 6만 건이 넘는 1억 이상 주문,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됐고 SK하이닉스가 4만 3천여 건으로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2만 9천여 건으로 3위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네이버, 하나오션, 삼성 SDI, 한미반도체, 현대차 이런 순이었습니다. 역시 반도체들이 좀 앞에 있고 원전유의 대표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4위로 의외로 좀 좋은데 올해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네이버에 대해서 개인들의 순매수는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2차전지 삼성 SDI가 확실히 10월 달에 특히 중반부 이후에 큰 손들의 순매수가 늘어났는데 역시 좀 배스라고 그러죠. 이 2차전지 중에 이 배터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이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들어 있고요. 수익률이 아직 외국인들이 샀던 거에 비하면 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달,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샀다고 그랬을 때 아직 수익률이 확 올라가긴 했겠습니다만 올 초에 샀던 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들 종목들을 이제 계속해서 특히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매매하는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이맘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만 되더라도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앞으로 개인들을 특히해서 이제 큰 손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한번 좀 주의 있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앞에서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면 특히 ETF 시장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개인들은 물론 사기도 많이 삽니다만 말씀드린 곧버스 즉 우리 시장이 떨어질 것이라 투자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좀 꽤 많다라는 거. 물론 1등은 아닙니다만 꽤 많다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 또 좀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0월 ETF 자금 유입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요. 일단 1위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라는 겁니다. 7,165억 원이 들어와서 전체 ETF 상품 중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 머니마켓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사실 약간 증시 대기성 자금 역할을 하는 건데 잠깐 머물렀다 나가죠. 그래서 이제 파킹형 상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좀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안정지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파킹 형태의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객인터금 같은 것처럼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장이 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대거 두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늘긴 했지만 아직 큰 덩어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금도 있고 미국 상품들이 꽤 많죠. 그다음에 반도체도 좀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학개미들의 ETF 상품,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역시 여전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죠. 코덱스 200 선물 인덱스 EX, 그러니까 2배 곧버스 상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3,200원어치나 사서 여전히 좀 곧버스에 대한 투자도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은 해외 투자, ETF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의 비중이 아직은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 이 파킹형 형태 이 상품의 이 7,600억 제일 많이 드는 이 상품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이렇게 국내 주도 섹터 쪽으로 이제 확실히 넘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투자,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가 확실히 좀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현대차 얘기를 좀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첨단 GPU 5만 장 확보 현대차, AI 모빌리티 경쟁 치고 나간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깐부치킨 때 왜 저기 정의선 회장이 앉아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알고 봤더니 결국은 젠슨 CEO가 정의선 회장을 직접 그 자리에 이제 초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 세 사람 간의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던 백그라운드에는 결국 피지컬 AI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지컬 AI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AI라고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I 이거를 아주 편하게 아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실체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젠슨 CEO가 오랫동안 얘기를 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GPU 5만 장을 이제 현대차에다가 이렇게 준 것도 공급을 하기로 한 거 역시 결국은 현대차가 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이게 이제 결국은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젠슨왕 방안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글로벌 모빌리티 AI 컴퓨팅 역량 비교인데요. 자동차 업계 중에서는 테슬라가 뭐 단연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차 그동안에도 2위였는데 쭉 이거는 현대차가 이제 5만 장을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나머지 지리, 샤오미, 화이, 샤오펑는 대부분 다 중국차들이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이제 지향을 하는 회사들, 완성차 업체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차가 이제 테슬라에 의해서 2위로 확 치고 올라옵니다. 뭐 물론 테슬라와의 격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없다가 갑자기 좀 치고 올라오는 거였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테슬라의 뒤를 바짝 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차가 이번 젠슨왕 방안의 최대 수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11월 장의 시작,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드디어 이 10월의 마지막 주 슈퍼위크가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4% 올랐더라고요. 네. 상당히 선방해줬는데 에이펙 영향이 아무래도 컸겠죠?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증시보다 훨씬 더 좋았었는데 네. 이런 면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5.2% 코스피가 올랐고 지금 지난주에도 4.2%가 올랐으니까 뭐 대부분 이제 신규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2주 만에 뭐 지수가 10% 가까이 오르는 장을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주식이 참 쉽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증권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라갈 때 탄력이 붙으면 잘 올라가는데
또 이렇게 있다가 뭐 금방 또 하락하는 한순간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좀 이제 긴장의 끈을 좀 이렇게 잡고 계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뭐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스피가 4.2% 상승했는데 사실 일본이 제일 좋았고 글로벌 2위 수익률을 이제 코스피가 기록한 거고 또 글로벌 4위를 이제 나스닥 다음으로 코스닥도 한 1.9% 상승하면서 좋았다. 미국 금리 인하 영향으로 사실 원달러 환율은 조금 낮았는데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네.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4%를 넘어섰지만 이것도 별로 시장에 영향을 못 줬고 국제유가도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다. 지난주 뭐 주요 이슈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나왔지만 이어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이 아니고 뭐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뭐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매파적 반응으로 지수가 오히려 좀 반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뒤이어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양호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승은 결국 실적 시즌이 좀 좌우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국내적으로 이제 에이펙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미 관세 협정 체결 소식이라든지 뭐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승인 소식, 그다음에 뭐 AI 투자 진행, 또 GPU 관련된 뭐 확보 소식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업, 또 반도체, AI 관련 강세되면서 지수 4,100선을 안착을 견인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연말에 4,000선을 가냐 마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100선 안착이라니 정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는 11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걱정이 한 가지 되는 부분이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외인이 벌써 2주 연속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좀 SK하이닉스 한 종목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유가 뭔지 그리고 좀 이번 주부터는 다시 한번 외인들이 돌아와 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수급적으로 외국인 이제 코스피에서 지금 2주 연속 순매도 왔는데 네. 반대로 또 보면 코스닥은 또 대량 순매수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특징이었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코스피가 3,460억 순매도, 코스닥은 이제 5,020억 순매수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간 단위로 끊어서 이제 주로 보시면 한 6개월을 좀 7개월로 놓고 보시면 그때 이제 샀던 종목들이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순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그때 사지 못했던 기관이라든지 개인은 이제서 이제 추격 매수하는 분들이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이 팔지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만 보시는 거 나는 뭐 단기 매매를 해서 충분히 이 손절이라든지 이런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거야라고 확신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전략도 아직은 뭐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수급으로 돌아와서 업종별로 보고 외국인이 화학, 유통, 전기가스, 보험업 순매수였는데 특히 화학과 보험업은 2주 연속 순매수인데요. 그 안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2차 전지 관련주 순매수가 좀 특징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2차 전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조금이라도 좀 관심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보시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가 2조 5천억 원 순매수해서 1위 기록했고요. 2,500억 매수한 카카오 2등, 2,200억 순매수한 하이브가 3위 기록했고 순매도력은 이제 2조 6천억 원 순매도한 SK하이닉스 그리고 3천억 순매도한 하나오션, 2,200억 순매도한 현대차가 있었다라고 보십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차익 실현해서 모습은 났지만 그렇지만 개인들이 이것을 코스피에서 추가 매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은 매수하고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별 수급 상황을 좀 더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블록딜 영향도 금요일에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쳤죠. 이게 좀 상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엇갈리는 또 다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나 시장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거 제가 봤을 땐
치킨 회동 정말 저도 보면서 네.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뭐 국내 기업들과 여러 가지 협업들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다 사실 젠슨왕 CEO 때문에 부각이 된 거거든요. 뭐 업종별 변화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뭐 경주 에이펙 회담 이전부터 10월 증시는 아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기대감으로 네. 이것이 원동력에서 증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실제로 좀 맞아 떨어졌고 또 그리고 좋았던 점은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 보통 이제 세론이 나오는 경우가 그쵸.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이 정말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됐는데요. 네.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전반적인 관세가 좀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세가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졌고 또 이제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동등한 수준, 의약품 체국 대우를 적용받게 되었는데 특히 자동차 업적의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지수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한미 FTA 때처럼 일본보다 한 2.5%포인트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도 늦게나마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미국이 수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선업에서의 한미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조선 협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이 확인되거나 또 협력 관련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공개될 때마다 조선업은 이것을 바탕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도 아직까지 조선업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어야 될 것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CEO 서밋에 참가한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가 뭐 최신 GPU 26만 주를 이제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통한 HBM 조달 추진도 약속을 했습니다. 뭐 이에 뭐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 AI 관련 종목들 상승이 나타나는데 사실 뭐 AI 관련주들이 뭐 사실 상반기에 강하다가 지금은 아까 추진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라 저는 이제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에이펙 관련된 재료가 모두 다 이제 노출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필요한 과정 사이에서 주가는 조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실 때가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또 26만 개 말씀해 주신 대로 블랙일 칩을 공급을 한다는 점이 또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내러티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11월 전체로 보더라도 뉴욕 증시도 상당히 좀 강세장 흐름을 보여왔던 그런 11월이죠. 거기다가 우리 증시는 이런 엔비디아 재료까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연말 11월 긍정적인 전망 그대로 유지해가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긍정적인 전망은 유지하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10월, 9월 이제 이 양 두 달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던 점이 네.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11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안에서 보시면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를 위주로 한 대형주였는데요. 특히 초대형주가 상당히 시가 지수를 항상 견해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으로의 관심이 전환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11월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먼저 11월 주요 일정 살펴보시면 사실 뭐 FOMC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10월 대비로는 상당히 좀 밋밋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27일에 이제 한국 금통위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좀 예상됨에 따라서 경제 이벤트보다는 실적이 지금 아직 실적 시기인 관계로 좀 더 관심을 주고 개별 종목 위주의 어떤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실적 발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0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이 좀 주목을 네.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사실 코스피는 71.2%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32.8% 상승했는데 상당히 좀 갭이 있습니다. 근데 1997년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 개수는 0.82로
매우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올해 유독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평균 회귀 법칙이 11월 또는 12월까지 뭐 해서 나타날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유독 강한 원인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예상치가 실적 예상치가 급격하게 상향 조정되면서 지수 관련성 높은 반도체 대형주로 좀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코스피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뭐 원화 베이스로 코스피는 전고점은 훌쩍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 달러 환산 코스피는 2021년 고점에 아직은 이제 근접한 상황이지 그 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2021년도 환원을 보시면 1,090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1,430원대니까 아마 그 정도 차이로 감안한다면 아직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 달러 베이스로.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많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도 그러면 외국인 매수 강도가 지난 9월, 9월과 10월처럼 강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한 것이 11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4분기가 연말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라든지 지주회사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시장 흐름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달려온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되돌림 과정이 반드시 나와야지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수 구간에서는 언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뭐 코스닥 상대적 우위, 또 초대형주보다는 시총 사이즈가 작은 종목의 관심, 외국인 매수 둔화 가능성, 일정 수준 대리림 등 고려해 본다면 하반기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업종에서의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인터넷 업종과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규 관심이 가능하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 수혜주와 곧 다가올 1월에서의 그 1월 효과가 클 수 있는 성장주라면서 지금부터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마지막에 말씀 주신 이 인터넷이랑 제약바이오 그동안 하도 좀 빛을 못 본 만큼 저 연말에 다시 한번 좀 빛을 받아가지 않을까, 안 그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각각 좀 관심 종목, 눈길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뭐 큰 대형주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먼저 인터넷 업종에서는 현재 시총 42조 원 수준 네이버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이버 주가가 올해 36% 상승했는데요. 요거를 좀 세분해서 보면 상반기에 32% 상승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가 네. 추가로 이제 3%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난주에 엔비디아 관련 소식으로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소식 외에도 향후 네이버 주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아무래도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한 두나무 인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간의 뭐 구체적인 합병 비율과 일정 등이 나온 것은 없지만 네. 결국 인수 이후에 연결 기준 이익 또는 지분법 수익이 되든 간에 네이버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워낙 스테이블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과 기존 엠페이 핀테크 사업의 암호화폐 부분에서 의 1위 사업자로 등극할 수 있는 성장 동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존 본업과 관련해서도 사실 전평가를 바꿨던 것이 네이버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변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은 기간 외국인 수급이 썩 좋지는 못하지만 수급 개선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긴 있어서 일단은 기본 물량을 좀 확보한 이후에 수급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추가 매수세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했는데, 수급은 사실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삼성전자도 사실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큰 게 매수하는 것으로 저희는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 수급상은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네. 두 번째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알테오젠이 보유한 것이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인데, 이것이 투약 편의성 개선은 물론 IRA 약가 협상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바이오 시뮬러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특허를 좀에 대한 상대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술적 우수성과
차별성을 기반한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존 기술 수출한 물질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뭐 세계 제약사들과 이것을 기술 이전했는데 로열티가 2028년에는 무려 1조 원 이상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높은 밸류의 수준을 이런 것들이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뭐 예상된다는 점과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 내년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어떤 패시브 수급에서 상당히 개선 요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 알테오젠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연말에는 인터넷과 또 제약 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쏟아볼 거고요. 또 이어서 네이버와 알테오젠이 그 중심에 가장 크게 좀 눈길을 끄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이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철저하게 정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